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한국 최고의 금융고사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을 모시고 투자인사이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건영 부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젊은 분들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현재 시장과 금융 동향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좀 신기한 세상이구나. 네. 이건 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세상이구나. 이거 과거의 흐름으로 정확하게 이거 인식하는 게 이게 맞을 수 있을 것인가. 과거가 미래를 일정 부분 복사를 하지만, 이거는 정말 신기하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금리 잣대가 과연 미래에도 적용될 것이냐. 이 말은 즉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금리를 올릴 것이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나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는 공간을 마련해서 또 나중에 또 떨어뜨릴 것이고, 막 이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공부했던 이런 흐름들에 대한 논리 과연 맞을까? 생각보다 금리 많이 못 올릴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격투기나 아니면 이렇게 권투 같은 걸 할 때도 보면은 한 번 전투를 했어요. 한 번 권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엄청 얻어맞고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저 잽을 날리는 걸 제대로 커버를 못했다. 그럼 두 번째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경기를 하면 똑같은 잽을 계속 맞겠느냐. 아마 저기 이제 딱 할 때 중계위원들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오건영 선수가 잽에 대해서 곽도기의 그 잽을 어떻게 막을지를 잘 준비하고 나갔겠죠? 이런 얘기하면서 다 막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당황하실 수 있겠죠. 그 게임에서. 뭐야? 안 먹히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논리죠. 예전에 잽을 맞고 누웠으니까 이번에도 잽을 맞고 누울 것이다. 그렇게 논리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예전에 잽을 맞고 누웠으니까 이번엔 그걸 대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결국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시장이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테이퍼링과 과거의 테이퍼링, 이번의 금리 인상과 과거의 금리 인상이 다른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한 번 해봤다는 겁니다. 테이퍼링을 한 번도 안 해본 게 아니라 한 번 해봤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저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이게 대중적인 인기어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맞죠. 요즘은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처음에 듣고 뭐야?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2013년에 그 매크로 교수가 있었어요. 매크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잘 못했는데, 이제 하도 이제 무시당하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매크로 교수님이 있었어요. 매크로 경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는 이제 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다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못했는데, 수업 시간에 그분이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눌한 영어로 이제 떠듬떠듬 답을 했죠. 그랬더니 한번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그 다음에 그분하고 한 1시간 넘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3년도 한 4월 5월 정도였는데, 이제 테이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이게 테이퍼가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줬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처음 들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소한 단어인데, 이제는 대중적인 인기어가 됐잖아요. 그렇죠. 관심어가 됐는데, 기회를 많이 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너무나 많이 익숙하다 보는 것처럼, 대중한테도 익숙해진 것처럼 아마 연준도 이해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신흥국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선진국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 무언가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리면,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좀 이제 어리버리 해가지고 동작이 되게 느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빰빰빰 그거 해가지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정리하고 나가면 제가 항상 늦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예비 동작이 되죠. 네. 그래서 5시 50분에 깨더라고요. 5시 50분에 깨가지고 미리 바지를 몰래 입은 속에서 이제 바지 미리, 근데 그것도 막 돌아다니면서 깨잖아요. 막 혼내잖아요. 예비 동작한다고. 바지 미리 입어놓고, 옷 다 입어놓고, 이제 입을 미리 살짝 개놓고, 1분 전부터 이게 관물대기 정리, 막 군대 얘기해서 이상하긴 한데, 막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혼나죠.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에서 혼나질 않는 거잖아요. 미리 예비 동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예비 동작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금리 인상이 과거의 금리 인상과 지금의 금리 인상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제일 처음 다른 게 뭐냐면 전 세계적인 부채 비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 부채만 봐도 제가 2004년도에 공부할 때 그때 카드 대란이 있었어요. 2002년 3년에 카드 대란이 있어가지고 2004년도에 가계 부채 대란이었거든요. 얼마 있었냐면 300조였어요. 300조의 가계 부채 어떻게 해결할까? 1%만 기준금리 올라도 큰일 나. 뭐 이런 기사였어요. 지금 1700조예요. 그렇죠. 지금 기준금리 1%를 인상할 수 있을까?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300조일 때 1%하고 1700조에 1%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하고 다른 건 지금은 가계부채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은행 총재님의 의사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쳐다봅니다. 제발 이런 생각이 들겠죠.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만 해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쌓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과거에 대비해서 부채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성장기로 들어온 2000년대 이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를 딱 보시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딱 나왔을 때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알고 있고 연준도 알고 있는 거죠. 금리 인상 함부로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저는 비근한 예로 2018년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대표적인 케이스였다고 봐요. 그 이전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은 제가 처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본 게 2004년 6월에서 2006년 6월까지. 그렇지. 그때는 그렇죠. 올려도 시장 뭐 그렇죠. 잘 버텼죠. 0.25%씩 17번 연속으로 올렸어요. 그러다 이제 물론 몇 년 지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긴 했지만 그래서 한 번 올리면 연준은 한 번 올린 땐 뜸을 많이 들이더라도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2015년부터 시작됐던 금리 인상은 2015년에 한 번, 2016년에 한 번, 2017년에 싹 눈치 보고 3번, 2018년에 4번. 원래는 기존에는 해마다 8번씩 올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1년에 많이 해야 4번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4분기 시장이 있는 대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걸 딱 보고서 안 거죠. 아, 이거 옛날과 다르다. 일단 체질 자체가 약해졌다. 그렇지. 두 번째는 부채가 많아졌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금리 인상을 못 견딘다. 그렇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한번 배운 거죠. 아, 이거 막 해서는 안 되는구나. 옛날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처음 배울 때는 0.25%씩 17번 연속 올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전에는 0.5%도 올리고 1%도 올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0.25%씩 조금씩 올리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 베이비 스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는 그 2015년에는 그게 거의 스텝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토들러 스텝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스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토들러 스텝으로 가도 시장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거 진짜 만만치 않겠구나. 근데 지금 부채가 더 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도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성장은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굉장히 조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가지고 금리를 조금 더 올렸더니 확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럼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진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진짜 괜찮으세요? 진짜? 확실해? 괜찮다니까요? 확실해요? 조금만 더 볼게요. 괜찮다니까요? 6개월만 봅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늦어지고 금리 인상의 정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80년대 초반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사실은 그때 이제 기준금리가 아니라 통화량으로 조절한 건데 그때 당시에 페드 연준 의장이 폴 볼커라는 사람이었어요. 기준금리가 18%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94년도에는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기준금리 올릴 땐 6.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2000년도에 6%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2006년도에 5.2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시장이 무너질 때는 2.5%까지 올렸고요. 점점 기준금리 인상의 상한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건 연준이 그만큼 알고 있다는 건
네.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연준만 배우는 게 아니죠. 채권 시장도 많이 그렇죠. 배웠죠. 채권 지금. 시장도 배우고 주식 시장의 참여자들, 투자자들이 네. 다 배우는 거죠. 네. 연준은 그렇게 많이 못 가. 네네. 옛날에 그분이 아니야.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또 낮춰서 잡고 있는데도 네. 그것보다도 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애매한 포지션이냐면 시장이 조금 불안해. 근데 시장을 떠날 수는 없어.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금리 한두 번만 올리면 시장이 조금 휘청할 것 같은데 이 유동성 많은 거를 유지시킬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산 가격들이 너무 올라서 가격이 부담되는 게 굉장히 많고 물론 싼 것도 찾아보면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시장에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 투자자 중에서 꽤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네. 상당 부분 현금을 마련하거나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면은 자산 버블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것인가? 그 시기를 알면 사실은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제가- 없는 거죠. 예.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제가 얘기하고 답 없는 질문을 드렸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기를 예단한다라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 자산 버블이라는 게 과연 이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네. 생각을 조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돼 가지고 한번 투자에 대해서도 좀 제 관점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자산 버블이라는 게 참 독특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1번입니다. 첫 번째는 실업자들이 요즘 이제 미국의 실업자들이 일자리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안 했죠. 고용 네. 청구가 고용을 하려고 하는 모집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업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으로 안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이유는 실업급여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임금의 인상분이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일 안 하고 그만큼의 돈을 받을 정도면 굳이 일자리에 복귀할 이유가 없죠. 최대한 천천히 복귀하면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실업급여를 갖다가 중단하라 이거거든요. 네. 실제로 9월 초에 이제 중단이 되잖아요. 그럼 일자리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볼 때 이제 어떤 얘기를 듣냐면 나 주식해서 엄청 벌었어. 코인에서 엄청 벌었어. 그리고 부동산에서 엄청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뒤에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하면 굳이 직장을 다닐 필요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좀 종종 만나요. 요즘 네. 미국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분들 중에서 보조금을 받고 이런 분들 중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밈주식이 예, 아마 그렇죠. 밈주식이죠. 그 뗄감이 그거 아니었나 예. 이렇게 보니까. 네. 밈주식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일자리에 돌아가는 게 좋을까? 임금을 조금 올려준다는데 네. 그럼 거기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저는 실업자들이 정부의 실업급여하고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네. 자산 가격 상승하고도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산 가격이 이렇게 좋잖아요. 네. 왜 돌아갈까요? 음.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노동으로 해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임금을 받는 것보단 네. 그 시간에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버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면 굳이 돌아갈 이유를 못 느낄 수가 있죠. 그럼 자산 시장의 과열이라는 건 어쩌면은 실업을 어느 정도 장기화시키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해보는 거죠. 네, 예. 아주 뭐 신선한 시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네. 그게 이제 저도 이게 격투기 TV 나왔으니까 이제 네. 뭐 편안하니까 예, 이제 편하게. 제가 이제 네, 신선한 뭐 시각이에요. 어떤 진짜. 과학적 근거를 대발하고 하면 될 건 없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게 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네. 실업급여 청구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실업률이 빠르게 줄어드는지 를 한번 좀 보려고요. 네네. 그럼 어쩌면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첫 번째는 해보고 네. 이제 두 번째 하는 생각이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이게 외신 뉴스를 보면은 저는 그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이게 매크로 마켓을 정말 많이 이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써주시는 건데 얼마 전에 나온 기사 중에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워낙에 힘들잖아요. 네. 힘들었잖아요. 지금 네. 유가가 올라서 괜찮아지긴 했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정크 본드를 많이 발행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원형의 신용 등급이 낮으니까 낮은 등급의 신용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많이 땡기는데 네. 워낙에 채권 시장도 뜨겁고 돈이 넘치니까 이 돈들이 그 기업들로 흘러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해서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돈을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일자리가 생겨나면은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네. 경기가 살아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번엔 재밌는 거죠. 거기서 그 기자가 뭐를 꼬집냐면은 이렇게 땡긴 돈으로 과연 얘네들은 뭘 했을까? 과거에 투자를 했다? 그런 이제 뭐 금융 투자도 되겠지. 물론 금융 투자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얘네들이 정크본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재무 구조가 안 좋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채권이 너무 그러니까 부실 이제 물론 네. 부실도 있고 이제 대출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치. 고금리 대출들. 네네. 그걸 다 갚았대요. 어허. 그래서 워낙에 클린해지셨답니다. 음. 그래서 받는 족족이 기존의 대출들을 갖다가 다 갈아타는 데 쓰고 있대요. 네. 투자에 쓰이는 게 아니라 음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들어온 유동성이 금리를 낮추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물 경제로 고용이라는 투자라는 기업의 투자라는 형태로 고용을 늘리는 형태로 과연 흘러들어가고 있는가라고 네. 질문을 던져봤을 때는 네.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해보고 한계 기업을 예. 생존시켜 줬을 뿐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생각은 이제 이런 발칙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2008년도, 2011년도에도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던 적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되게 컸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국제 유가가 08년도엔 140달러가 넘었고요. 네. 2011년도에는 원자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갔어요. 네. 그리고 10년 만에 그 원자재 가격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다들 말씀하시는 거는 11년 이제 2011년 2월 이후에 최고의 원자재 가격이다. 이 얘기 되게 많이 스포트라이트가 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린 이제 이렇게 돌아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주식을 권유했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10년 만에 원금 온 거잖아요. 그죠? 원자재 투자. 그렇죠. 그러면 지난 10년간 뭐 했을까? 지난 10년간 원자재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물가가 올라 이것도 중요할 수 네. 있지만 그럼 10년간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연약했었던 성장인데 풀어놓은 돈이 원자재 시장으로 들어가서 원자재 가격을 들어올렸고 너무나 높은 원자재 가격이 실물 경제를 짓눌러 버렸다. 연약한 성장을 짓누르게 되면서 그러면서 성장이 소거가 돼 버리니까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그대로 높았던 원자재 가격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장기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냈던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겠는가. 2010년 이후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칙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네. 그런 것들이 과연 실물 경제로 과연 흘러들어가고 있는가. 오히려 원자재 가격에 대한 투기를 높이면서 실물 경제를 짓누르는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자산 가격하고 실물 경제의 성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나 아니면 그다음 영향이 없거나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했었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번 요즘 이제 조금씩 해보기 시작을 해요. 자산 있는 게 경제의 본질적 체력을 증진시키지는 못하는 오히려 방향으로. 그렇죠. 오히려 이제 연약하게 만들게 네. 되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니겠는가? 쉽게 예. 밥 먹을 수 있으니 일 안 네.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많이 오르는 자산 가격 이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장이 따라가 주지 못하면 결국엔 계속 돈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담들을 조금씩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이제 실물 경제가 좀 느끼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우문의 현답을 해주셨고요. 아닙니다. 네. 네. 그럼 인플레이션 얘기를 한번 조금 해보죠.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지금 이 정도의 저금리 상황에서 뭐 얼마나 자산을 공급한다고 인플레이션이 나겠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흐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안 나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산 가격만 인플레이션이 나고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돈을 풀면 자산 시장만 들어가는 거다. 근데 이제 다른 시대가 온다. 왜? 미국이 재정을 푸니까. 네. 재정을 푸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난 10년간 못 봤던 본격적인 실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가끔씩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거 대비 뭐 역대급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준은 아니야 일시적일 뿐이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과 겹쳐서 김용상 선배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 저도 그거 상당히 동의가 되는 설득이 되는 재미난 얘기인데 뭐냐면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뭔가 바뀌었다.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8년도 리만 사태 그건 이제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네. 그 재료는 김용상 사모님 주시긴 했습니다만 네.
2018년 리만 사태 이후에 돈 없어서 다 죽게 생겼고 다들 자빠졌다. 네. 마치 우리 IMF 겪은 거 똑같았죠. 네. 미국이. 그러니까 조금씩 없던 사람 집도 다 뺏기고 뭐 난리가 나서 모두가 긴축을 하면서 지난 10년을 살아왔다. 네. 긴축 안 써야 돼 현금을 보관해야 돼 이러면서 살아왔었는데 팬데믹이 나고 나서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지. 그동안에 내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돼 이랬었는데 지금 뭐야? 내일이 없어. 병 걸리면 내일이 없어. 죽어. 그러니까 아이고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싸우면 뭐해? 돈 싸우면 뭐해? 쓰고나 죽자? 갑자기 내구재 소비 폭발, 자동차 소비 폭발, 온갖 쇼티지 빵빵빵빵 터졌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재정이 집행되어서 이번에 오는 인플레이션은 자산 시장에서만의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본질 시장에서, 즉 진짜 실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하는 점과 정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간 인식이 달라져서 정말 물건을 사는, 실물을 자기가 자산보다 일부는 실물을 사는데 자기의 자산을 밀어넣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정한 흐름이 맞다면 진짜 실물 시장에서의 흐름이 앞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반영되지 않겠는가 네.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어떻게 일단 생각하실지. 재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일본 같은 케이스를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지금 전 세계에서 국가 부채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렇죠.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50%입니다. 미국이 이제 100이 조금 넘어갔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50% 정도 가까이 다가왔고요. 엄청나게 높은 국가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리스보다도 높아요. 그럼 그 국가 부채 어디다 썼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정책으로 때려 넣었거든요. 네. 그리고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라는 걸 시작을 했죠. 그래서 13년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했던 게 뭐냐면 한 화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화살이라는. 세계 화살. 형제들 얘기하면서 세 개의 화살을 못 부러뜨리니까 뭐 강력한 재정 정책, 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 무제한 양적 완화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세 개의 화살을 날리면서 이제 경기 부양이 나섰는데 아직까지도 2% 물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재정 정책을 쓴 적이 있었는가? 비근한 예로 과거에 있었죠. 얼마 전에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법인세를 인하해 준 게 있었죠.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법인세를 되게 많이 인하를 해주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을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인하해 준 법인세로 인해서 미국의 정부 부채가 굉장히 크게 늘었죠. 네. 죄송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번 달 말에 셧다운 이슈가 있잖아요. 그 미국 부채 한도 그렇죠. 상한. 그게 언제 이제 연장이 된 거냐면 19년도 7월 말에 연장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19년도 7월이면 코로나 이전이잖아요. 네. 코로나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재정 적자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네.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해서 2년 동안 일단은 연장을 시켜놨었던 겁니다. 이미 네. 그때도 재정 적자가 심했어요. 그래서 재정 적자를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에 나섰던 경험이 있고 2016년도 11월 8일을 저는 잊지를 못하는 게 16년도 11월 8일이 미국 대선일이었어요.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붙었죠. 네. 아침에 힐러리가 이길 확률이 90%라는 뉴욕타임즈였을 겁니다. 거기서 아마 기사가 났어요. 힐러리가 이기겠네 싶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고요. 네. 트럼프 진영도 몰랐다고 해요. 거기 선거 캠프도 깜짝 놀랐다고. 예. 어느 주에서 이겼다고요? 예. 이렇게 질문했다던데. 그래서, 기자들이. 예, 그래서 그때 당시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얘기가 딱 나오니까 시장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깜짝 놀랐죠 다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마켓 보다가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네. 근데 새벽에 바닥 잡더니만 크게 돌려가지고 네. 그날 기준으로 해서 S&P 500이 2.5%가 오르고 끝나요. 네. 금리 다 튀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나왔던 레토릭이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그동안 해오지 못했었던 강력한 재정 정책을 집행할 수 있어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물가의 상승을 만들 수 있어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16년, 17년에 물가의 상승 나올 거라 재정 정책 덕분에 이 얘기가 그 레토릭이 먹혔던 거예요. 자 그러면 18년도로 가보죠. 18년도에 실제로 물가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죠. 네. 그것도 아주 천천히 토들러 스텝으로 네.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4번 인상했어요. 네.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졌죠. 그런 다음에 19년도
7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네. 3차례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러면서 하도 부끄러우니까 뭐라고 했냐면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아직 경기가 나빠진 건 아닌데 네, 네, 네. 그냥 보험으로 미리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죠. 그러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준이 배웠던 교훈은 뭐냐면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요. 그 이전에 재정을 때려부으면서 나왔었던 그런 경기 부양책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한번 봤던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와르르 무너졌을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근본 체력이 약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은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나오니까 약간의 금리 인상에도 와르르 소리가 났었다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연준이 이걸 보면서 크게 후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강한 경기 부양책 재정을 때려 넣었잖아요. 그럼 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연준은 이번은 확실히 올라온다라고 확신을 가질까? 아니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크게 뒤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재정을 때려 넣기 때문에 물가 상승 확률이 높아졌다. 이거는 동의합니다. 재정을 때려 넣기 때문에 무조건 물가가 오른다. 이거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으로 실업급여 주니까 이게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밈주식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 흘러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업들한테 법인세 인하해 주니까 법인세 인하된 걸로 투자를 늘린 게 아니라 저기 그 법인세 인하해 주어서 남은 그 현금 가지고 자사주 매입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주주들한테 좋은 얘기가 되고 부유층한테 자산가들한테 그렇죠. 더 좋은 얘기가 되는 거지. 네. 사실은 실물 경제의 투자로 이어지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정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조건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조금은 한번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김일구 상무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제가 감히 김일구 상무님한테 말씀 그 의견에 뭐 토를 다는 레벨은 전혀 아니지만 저도 이제 김일구 상무님 글 보면서 네. 그거 보면서 배우면서 이제 자랐던 세대라서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예. 뭐 자기 예. 의견 네, 저는 이제 그런 되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중국을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규제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작년도 11월, 12월에는요. 중국의 보복 소비가 터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식당마다 줄을 선답니다. 음. 근데 올해 5월, 6월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의 소비가 약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수출은 여전히 강한데 네. 소비가 약해지면서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그 연율로 했을 때 1분기가 18% 성장했대요. 네. 2분기가 8% 성장했답니다. 앞에 일자가 훅 날아간 거잖아요. 네, 네. 어디서 그랬니 했더니 수출, 투자, 그 다음에 특히 소비에서 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국 사람들의 저축률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코로나 사태를 제일 먼저 맞이했고 네. 제일 먼저 벗어난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이 나라가 이제 겪어오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저는 다른 나라를 볼 때 좀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러면 얘들이 저축률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보복 소비라는 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수그러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가해야 될까? 네.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다. 보복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되는데 이게 실제 보복 소비인지 아니면 이런 보복 소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그건 저는 조금 좀 신중히 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바라보면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은 중국의 예를 보건데 정말로 일시적일 수 있다. 한 6개월 지나서 중국의 소비가 줄어드는 걸 봐가지고는 지금의 미국에서의 소비나 글로벌에서의 소비 폭발은 일정 수준 지나면 또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이라서 그게 구조적으로 될 가능성까지 보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될 대목이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동이 TV 1주년을 기념해서 귀한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이렇게 항상 열정적이고 꾸준히 이렇게 쌓아가는 모습에서 항상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동이 TV의 1주년 맞이해서 해주실 뭐 덕담이라든가 이거 시청자나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뭐 바람이라도 한번 네. 가볍게. 예.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곽도기 TV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유심히 봤어요. 정말 잘 되시기를 너무 기대했고, 다만 딱 제가 곽도기 TV에서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건 이제 뭐 마음에 안 들다기보다는 좀 제가 이런 게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좀 제가 오늘 사실 올 때 제일 걱정했던 그거 하자고 하실까봐. 솔직히 걱정해서 이건 제가 못할 것 같은데. 손님한테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제 사실은 고민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못한다고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해야겠다. 이제 그게 하나의 부담이었고, 네. 이제 이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되게 좀 편향된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좀 탑다운하고 바텀업을 같이 보는 그런 좀 굉장히 좀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대중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좀 찍어주기 이런 것들은 좀 되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처럼 쏠림이 점점 강해진다는 얘기가 나올 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곽도기 TV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참 의미 있는 그런 방송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좀 작은아마 이게 또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네. 지식이 좀 보잘것없지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빛내주셔서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금융에 대한 지식이 모자랄 때는 SOS를 치겠습니다. 그때 와서 네.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각도의 TV 투자 인사이트 우리 신한은행의 국민교사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